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하버드에서 전쟁사와 생존 전략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세계 최강의 로마 제국, 나폴레옹의 프랑스, 징기스칸의 몽골까지 수십 개 문명의 흥망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작은 반도 국가. 역사 내내 강대국에 휘둘리고 한 번도 제대로 주도권을 잡아본 적 없었던 나라. 솔직히 말해 저는 이 나라를 운 좋게 살아남은 곳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건 전부 제 착각이었습니다. 수천 년을 버텨온 이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냉혹한 생존 전략을 설계한 민족이었습니다. 중국조차 끝내 동화시키지 못한 유일한 문화. 수나라, 당나라, 몽골, 청 수많은 제국이 덮쳐도 언어도 정신도 공동체도 버텨낸 기적 같은 역사.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제 인생의 모든 전쟁 이론이 무너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쟁이란 무엇인가? 저는 이 나라 한국에서 처음으로 그 본질을 배웠습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오늘의 감동 비행기 지금 이륙합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전쟁 전략사를 가르치는 리처드 M. 홀입니다. 30년 넘게 전쟁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로마 제국, 나폴레옹, 몽골, 청나라까지 세계 역사를 움직인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파헤쳐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연구실 책상 위에 놓인 한 권의 책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죠. 동아시아 소국의 생존 전략이란 제목의 그 책은 한국이란 나라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대체 이 작은 나라는 어떻게 살아남은 걸까?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한국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블랙홀 옆에서 계속 존재해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존재한 게 아니라 자신만의 정체성과 언어, 문화를 지켜냈어요. 이건 학자로서 정말 흥미로운 수수께끼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역사책을 찾았죠. 중국의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런 거대 제국들이 일어났다 무너지기를 반복하는 동안 한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며 살아남았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 조교 마이클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무슨 말씀이신지 생각해봐. 지금까지 역사에서 강대국 옆에 있던 작은 나라들은 대부분 사라졌어. 문화도 언어도 모두 흡수됐지. 하지만 한국은 달라. 책장을 넘기며 고구려의 을지문덕, 이순신 장군의 전투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다른 제국들과는 전혀 다른 전쟁 방식, 생존의 논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이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마이클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그건 내가 찾아야 할 답이야. 그날부터 저의 연구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로마와 나폴레옹의 팽창 전략 대신 작은 나라의 생존 전략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하버드 도서관의 한국 관련 자료를 모두 찾아보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한국학 전문가들과 연락하며 조언을 구했죠. 당신이 찾는 건 생존의 역사입니다. 서울대 교수와의 화상통화에서 들은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복의 역사가 아니라 생존의 역사를 써왔어요. 그건 완전히 다른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의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전쟁사를 연구하며 저는 늘 승리와 정복의 관점에서만 바라봤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승리가 아닌 생존, 확장이 아닌 지속이 목표였죠. 연구를 거듭할수록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상대보다 강하지 않았어요. 항상 약자였죠. 하지만 그 약자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냈다는 사실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건 전쟁 전략사에서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연구예요. 동료 교수들 앞에서 발표하던 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의심이 보였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약자의 전략, 생존의 논리. 이것은 분명 전쟁사의 새로운 영역이었으니까요. 다음 학기
저는 약소국의 생존 전략 한국의 사례라는 특별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첫 수업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죠. 여러분, 왜 한국은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강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칠판에 크게 썼습니다. 교환비 전략. 한국이 살아남은 첫 번째 비밀을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명을 잃을 때 정 10명을 데려가야 했습니다. 저는 강의실 칠판에 큰 숫자로 1대 10이라고 썼어요. 학생들이 궁금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이게 뭐냐고요? 한국의 생존 공식입니다. 책상 위에 올라가 양손을 벌렸죠. 학생들은 깜짝 놀랐어요. 30년 교수 생활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행동이니까요. 여러분, 전쟁은 계산입니다. 특히 약자에겐 더욱 그렇죠. 한국의 역사책을 들어보였습니다. 살수대첩, 행주대첩, 한산도 해전. 승리의 순간마다 숨겨진 공통점이 있었어요. 유럽의 전쟁은 명예와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전쟁은 철저한 수학이었죠. 제 연구실에서 밤을 새워 분석한 전투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고구려의 을지문덕이 수나라 군대를 물리칠 때, 이순신이 일본 함대를 무찌를 때 모두 같은 패턴이 있었어요. 그들은 한 명의 병사를 잃을 때마다 최소 10명의 적을 죽여야 했습니다. 이게 냉정한 생존의 수학이었죠. 왜 10대 1이었을까요? 단순해요. 인구 차이 때문이죠. 중국은 항상 한국보다 10배 이상 인구가 많았습니다. 1대1로 싸우면 결국 모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비가 생존의 열쇠였던 겁니다. 살수대첩을 보세요. 을지문덕은 30만 수나라 군대를 상대로 단 5,000명으로 승리했어요. 어떻게요? 학생들이 숨죽여 듣고 있었습니다. 물에 빠뜨렸죠. 수영할 줄 모르는 중국 군대를 강으로 유인했어요.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지했어요. 웃기지만 이건 천재적인 전략입니다.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적을 제거하는 방법이니까요. 칠판에 다른 숫자들을 적었습니다. 행주대첩에서 권율 장군은 3,000명으로 3만 명을 물리쳤죠. 한산도 해전에서 이순신은 56척으로 73척을 침몰시켰고요. 이건 감정이 아닌 냉철한 계산입니다. 비인간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작은 나라의 생존 앞에선 가장 효율적인 철학이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은 언제나 수비적이었나요? 제가 고개를 저었죠. 그게 또 놀라운 점입니다. 한국은 수비만 한 게 아니에요. 기회가 되면 과감하게 공격했죠. 하지만 항상 계산된 공격이었습니다.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백제의 조선의 세종대왕까지. 그들은 모두 명확한 계산 아래 영토를 확장했어요. 여러분, 한국의 왕들은 수학자였습니다. 그들은 늘 계산했어요. 우리가 한 명 죽으면 적은 10명 죽어야 한다. 이 공식을 지키지 못하면 후퇴했고 지킬 수 있을 때만 공격했죠.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서양 군사 이론은 승리에 집착했지만 한국은 생존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이에요.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방법은 언제나 수학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이죠. 한국은 이것을 20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벨이 울렸지만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호기심이 느껴졌어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두 번째 생존 비결, 무기의 철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빠르게, 많이, 정확하게. 그것뿐이었다. 저는 다음 강의에 유럽식 활과 한국의 활을 나란히 가져왔습니다. 학생들에게 두 활을 번갈아 들게 했죠. 차이점이 느껴지나요? 테릭이란 학생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활이 훨씬 가볍고 휘어지기 쉬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중세 유럽의 궁수 그림을 가리켰어요. 유럽에서 활은 기사도와 우아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영국의 장궁수들은 한 발 한 발에 자신의 명예를 걸었죠. 하지만 한국의 활은 달랐어요. 슬라이드를 넘겨 조선시대 기록화를 보여줬습니다. 말을 타고 빠르게 움직이며 연속으로 화살을 쏘는 기병들의 모습이었어요.
한국의 활은 오직 연사 속도와 효율을 위해 설계됐습니다. 이게 바로 생존을 위한 무기였죠. 강의실 앞으로 나와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유럽식 활은 당기는데 큰 힘이 필요했지만 한국의 각궁은 훨씬 부드럽게 당겨졌죠. 유럽 궁수는 한 번 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한국의 기마병은 이 시간에 3발을 쏠 수 있었습니다. 몽골군과 싸울 때 이건 결정적 차이였죠. 제 연구실에서 밤새 분석한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몽골의 침략 당시 고려의 궁수들은 말을 타고 빠르게 이동하며 화살을 쏘았습니다. 한 번의 공격에 빠르게 수십 발을 날렸죠. 이건 몽골에게도 충격이었어요. 학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의 활은 정확도를 위해 희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 조선에 훈련된 궁수는 백보 밖에서도 사람 머리 크기의 표적을 맞췄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왜 한국은 그런 특별한 활을 개발했나요?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필요했기 때문이죠. 항상 수적 열세였으니까요. 한국은 적보다 병력이 적었어요. 그래서 한 명의 병사가 여러 명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사 속도는 생존의 문제였어요. 저는 칠판에 중요한 포인트를 적었습니다. 유럽에서 활은 기술이었지만 한국에서 활은 수학이었어요. 화살 하나 당적 한 명을 죽여야 했으니까요.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여러분, 약자의 무기는 항상 효율적입니다. 아름다움이나 명예를 위한 여유가 없으니까요. 저는 조선 왕조실록에서 발견한 기록을 읽어주었습니다. 한 궁수가 100발을 쏘아 90명을 맞췄다. 이건 실제 기록입니다. 상상해보세요. 90%의 명중률이죠. 현대 군대도 이런 정확도를 달성하기 힘들어요. 제 옆에 놓인 한국의 각궁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이 부드럽고 가벼운 활이 한국을 살린 비밀입니다. 이건 예술이 아니라 생존 도구였어요. 학생들은 메모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죠. 그리고 화살촉도 다양했습니다. 갑옷을 뚫는 화살, 말을 맞추는 화살, 불화살까지. 모든 상황에 대비했죠.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생존 시스템이었어요. 벨이 울렸지만 강의를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무기는 그 사회의 철학을 반영합니다. 한국의 활은 생존을 위한 효율이란 철학이 담긴 도구였어요. 아름다움이나 명예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남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죠. 강의를 마치며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생존 철학은 무기뿐만 아니라 요새에도 적용됐을까요? 다음 시간에 알아보죠. 이 돌벽은 권력의 요새가 아니라 모두의 피난처였다. 제 강의실에 유럽 중세성과 한국 산성의 모형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이 두 구조물의 차이점이 보이나요? 제니퍼라는 학생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유럽의 성은 평지에 있고 한국의 성은 산 위에 있어요. 저는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단순한 지형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철학의 차이죠. 프로젝터로 유럽 중세성의 내부 구조를 보여줬습니다. 성주의 거처, 기사들의 공간, 그리고 맨 아래 평민들의 구역까지. 유럽의 성은 계급사회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정상에 왕이 있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낮은 계급이 자리했죠. 성 자체가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남한산성의 내부 구조로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산성은 달랐어요. 여기 보이는 건 임금의 행궁이지만 이건 성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산성 전체가 백성들의 피난처였죠. 책상 위를 두드리며 강조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유럽의 성은 귀족을 위한 공간이었지만 한국의 산성은 모든 사람을 위한 생존 공간이었어요. 영화 명량의 한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백성들이 함께 돌을 나르며 성벽을 쌓는 모습이었죠. 이 장면 과장된 걸까요? 아닙니다. 실제 기록을 보면 행주대첩에서 여성들이 치마에 돌을 날랐고 고려시대 몽골 침략 때도 노인과 아이들까지 성벽 위에서 돌을 던졌어요. 이건 신화가 아니라 역사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유럽의 성은 평화시의 권력의 상징이었지만 전쟁이 나면 귀족들만의 피난처였어요. 하지만 한국의 산성은 평소엔 비어있다가 전쟁이 나면 모든 사람의 피난처가 됐습니다. 이게 생존의 철학이었죠. 남한산성 사진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 성벽을 보세요. 누가 쌓았을까요? 임금? 장군? 아니에요. 백성들이 직접 쌓았습니다. 그들의 땀과 눈물로 이 돌들이 쌓여 올라갔죠. 지도를 펼쳐 한국 곳곳의 산성 위치를 보여줬습니다. 전국에 수백 개의 산성이 있었어요. 이건 국가적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적이 오면 백성들은 가까운 산성으로 피난했죠. 그리고 모두가 함께 싸웠어요. 남녀노소 구분 없이요.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평민들도 성방어에 참여했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참여한 게 아니라 그들이 주역이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여성들이 뜨거운 물을 끓여 성벽 아래 적들에게 붓고 아이들은 화살을 나르고 노인들은 돌을 던졌어요. 이건 전 국민의 전쟁이었죠. 칠판에 중요한 포인트를 적었습니다. 산성의 진짜 주인은 백성이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살아남은 또 하나의 비결이었어요. 저는 산성의 구조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물을 저장하는 시설, 식량 창고, 무기고까지. 모두 장기전을 대비한 것들이었죠. 한국의 산성은 몇 달 때로는 몇 년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이게 바로 약자의 전략입니다. 강한 적을 정면에서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지치게 만드는 거죠.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남한산성에서 본 서울의 전경이었어요. 이 풍경을 보세요. 산성에서 내려다보면 모든 것이 보입니다. 적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죠. 이게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강의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은 그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유럽의 성이 계급과 권력을 상징했다면 한국의 산성은 공동체와 생존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이 철학이 한국을 살린 비결 중 하나였죠. 적이 돌아가면 다시 온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버드 캠퍼스는 평화로웠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유럽 전쟁사에서 기사도 정신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항복한 적에게 자비를 베풀고 후퇴하는 적을 공격하지 않는 것이죠. 슬라이드를 넘겨 노량해전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필사적으로 싸우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전쟁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은 끝까지 가야 했어요. 특히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은 이런 철학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군은 이미 철수하고 있었어요. 현대 전쟁 이론으로 보면 이미 승리한 겁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달랐죠. 그는 끝까지 적을 추격했습니다.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적이 돌아가면 다시 온다. 이것이 한국의 생존 철학이었어요. 책상 위를 탁 치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두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항상 약자였어요. 둘째, 적이 완전히 패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역사책을 펼치며 계속했습니다. 고려시대의 몽골 침략을 보세요. 강화도로 피신한 고려는 30년 동안 저항했습니다. 끝까지요. 결국 항복했지만 그 끈질김은 몽골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복수심 아닌가요? 적에 대한 증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감정이 아닙니다. 이건 철저한 생존 전략이었어요. 한국은 알고 있었죠. 적이 다시 올 힘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적의 재침 능력 자체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노량해전의 다른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화살에 맞아 쓰러지는 이순신의 모습이었죠. 이순신은 마지막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적이 물러가는지 살피지 말고 진격하라.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리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잠시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적을 완전히 물리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개인의 영웅주의가 아니라
민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제 연구 노트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유럽의 전쟁은 승패로 끝났지만 한국의 전쟁은 상대의 재침 능력까지 제거해야 끝났어요. 이것이 약자의 철학입니다. 한 번의 승리로는 충분하지 않았죠. 적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2000년 동안 한국이 살아남은 또 하나의 비결입니다. 그들은 결코 적을 쉽게 보내지 않았어요. 끝까지 싸웠죠. 생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전쟁에는 낭만이 없다. 오직 생존뿐이다. 저는 유럽 중세 기사도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려한 갑옷을 입은 기사들이 명예를 위해 싸우는 모습이었죠. 이게 서양의 전쟁관입니다. 아름답고 낭만적이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슬라이드를 넘겨 조선시대 전투 기록화를 보여줬습니다. 산에 숨어 게릴라전을 벌이는 병사들의 모습이었어요. 한국에서 전쟁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낭만적인 명예 따위는 사치였죠. 책상 위에 놓인 자료를 들어 올렸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군의 전술을 분석해보세요. 그들은 정면 대결을 피했습니다. 대신 밤에 기습하고 식량을 불태우고 물을 오염시켰죠. 이런 전술에 명예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이었어요.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런 전술을 비겁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것이 현실이었어요. 수정 열쇠 속에서 정면 대결은 자살행위였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명예, 낭만, 그런 건 인구가 많고 자원이 풍부한 국가의 사치였습니다. 한국처럼 항상 생존의 벼랑 끝에 선 나라에서는 오직 결과만이 중요했죠.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한국에는 전혀 명예 개념이 없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명예는 달랐어요.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민족의 생존이 명예였죠. 유명한 한국 장군들의 사진을 차례로 보여줬습니다. 을지문덕, 양만춘, 강감찬, 이순신.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들은 모두 화려한 개인 무공보다는 철저한 전략과 계산으로 승리했습니다. 민족을 살린 것이 그들의 명예였죠. 칠판에 중요한 포인트를 적었습니다. 유럽의 기사는 어떻게 싸우느냐가 중요했지만 한국의 장수는 어떻게 이기느냐가 전부였습니다. 이게 생존의 철학이었어요. 제 연구 노트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은 일본군에게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산과 강을 이용해 적을 지치게 만들었죠. 밤에 기습하고 낮에는 숨었어요. 결과적으로 이 비명예로운 전술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명예와 낭만은 강자의 사치입니다. 약자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오직 생존만이 중요하죠.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현대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이 작은 나라가 지금도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냉정한 생존 철학 때문입니다. 감성이 아닌 이성, 낭만이 아닌 현실. 이것이 한국을 살린 비결이었죠.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한국의 역사가 저의 모든 학문적 틀을 무너뜨렸는지요. 내가 믿었던 모든 이론이 무의미해졌다. 저는 강의실 창가에 서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꽤 개인적인 이야기였으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느껴졌죠. 저는 25년 동안 하버드에서 전쟁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 왔습니다. 로마부터 나폴레옹, 제2차 세계대전까지. 모든 전쟁에는 패턴이 있다고 믿었죠. 책상으로 걸어가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박사과정 때 쓴 논문의 초안입니다. 강대국의 전쟁 패러다임이란 제목이었죠. 저는 확신했어요. 전쟁은 강자의 논리로 움직인다고. 수첩을 천천히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한 한국 학생이 제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국 전쟁사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솔직히 말하면 당시 저는 한국 역사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호기심에 한국 역사책을 몇 권 읽기 시작했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역사가 거기 있었으니까요. 칠판에 패러다임 붕괴라고 썼습니다. 모든 학자에게 가장 두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론이 무너지는 순간이죠. 저는 그 순간을 한국 역사에서 맞이했어요. 저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30년간 강자의 논리로 전쟁을 분석해온 저였는데 한국은 약자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동안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재에서 밤을 새며 고구려부터 현대 한국까지의 역사를 파고들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연구해온 모든 정복의 역사는 한국에 적용되지 않았어요.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생존의 역사였죠. 학생들이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여러분, 학자로서 최고의 순간은 무엇일까요? 노벨상을 받는 건? 유명해지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순간이죠. 그리고 저는 한국 역사 앞에서 그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모든 이론이 무의미해졌다고 느꼈어요. 30년간 강대국의 논리로 세상을 해석했는데 작은 나라의 위대한 지혜를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학문은 자신의 틀을 깨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한국 역사를 통해 새로운 눈을 얻었어요. 마지막으로 제 최근 저서를 들어보였습니다. 약자의 전쟁 전략 한국의 생존 비결이란 제목이었죠. 이 책은 제 학문적 여정의 전환점입니다. 한국이란 작은 나라가 어떻게 수천 년을 살아남았는지 그 지혜를 담았어요. 이건 전쟁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교수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사를 모르고 있었다니요. 하지만 학자로서는 행복했어요.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으니까요. 한국은 약자의 전략으로 강자의 역사를 썼다. 마지막 강의,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7주 동안의 여정을 함께한 그들의 표정에서 깊은 이해가 느껴졌어요. 오늘은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칠판에 크게 약자의 지혜라고 썼습니다. 로마, 나폴레옹, 징기스칸. 세계사에서 이름을 남긴 제국들은 모두 정복의 역사를 썼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은 권력의 확장이었죠. 지도를 펼쳐 한반도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반도의 민족은 달랐어요. 그들에게 전쟁은 오직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올라가 두 팔을 벌렸습니다. 학생들이 놀란 듯 바라봤죠. 여러분, 이것이 전쟁의 정의를 바꿉니다. 강자의 전쟁과 약자의 전쟁은 완전히 다른 논리로 움직여요. 뛰어내려 학생들 사이를 걸어다녔습니다. 강자는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고민하지만 약자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이 차이가 전략의 차이를 만들었죠. 저는 제 연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7년간 한국의 전쟁사를 분석한 데이터였어요. 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완벽한 생존 전략을 설계한 민족입니다. 교환비 전략, 산성 방어 체계, 유동적 전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목적을 위한 것이었죠. 바로 살아남는 것.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쟁사 연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승자의 관점에서만 역사를 봤어요. 하지만 실제 세계의 대부분은 약자입니다. 그들의 지혜를 배워야 하죠. 강의실을 천천히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들은 약자로서 생존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국가와 민족에게 큰 교훈이 될 수 있어요. 제 오래된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30년 전 저는 이 노트에 전쟁은 강자의 게임이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문장을 수정합니다. 전쟁은 강자의 게임이지만 생존은 약자의 지혜라고요. 학생들이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통해 제가 전하고 싶었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역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 승자의 시각만으로는 인류의 지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현대 서울의 야경이었죠. 이 도시를 보세요.
2000년의 생존 지혜가 이 현대적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약자의 지혜가 결국 강자의 역사를 써낸 것이죠. 목소리를 낮추며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세계사에서 가장 위대한 전략가들은 거대 제국의 황제들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모든 지혜를 짜낸 작은 나라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을요. 학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약자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통찰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의실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란 작은 나라를 연구하면서 저는 전쟁의 의미를 넘어 인간의 생존 의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감동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비행기 여기서 인사드립니다.